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현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졌고 서울 서빙고역 철길 건널목에선 KTX와 승용차가 부딪히면서 열차 운행이 20분간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파장을 지적한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법 더운 날씨에 재킷을 벗어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4.7도, 강원 삼척과 울진은 30도에 육박하는 등 올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도 대구 29도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최희지 기자의 보도로 시작합니다. 어제 낮 기온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척 신기면과 울진은 각각 29.7도와 29.6도까지 오르면서 3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보였습니다. 서울도 24.7도까지 올라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 눈과 비가 내리며 코트와 패딩 등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게 했었는데 어느새 여름 날씨로 바뀐 겁니다. 이러한 기온 변화는 추위를 불러왔던 상층의 찬 공기가 물러나고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따뜻한 남서풍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서울 22도, 대구 29도 등 전국 곳곳이 17도에서 29도의 초여름 날씨 분포를 보이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번 더위도 주말인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5에서 20mm, 남부지방은 5에서 10mm가 예상되며 일요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던 비는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감전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기찻길 건널목에선 KTX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했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 중인 부산의 한 수영장입니다. 불이 꺼진 채 입구가 출입 금지선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수영을 마친 70대 남성이 물에 젖은 상태로 탈의실 쪽 출입문을 열다 쓰러졌습니다. 출입문 손잡이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된 겁니다. 감전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쓰러진 남성을 도우려던 다른 40대 남성도 발가락 부위가 감전됐습니다. 경찰은 한전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전남 순천, 순천 완주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 인근 철길 건널목에서 승용차가 KTX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2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당분간 헌재는 8년 만에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차기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커 대선 결과에 따라 헌재의 구성도 눈에 띄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의 임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늘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7인 체제 운영은 지난 2017년 3월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 8년 만입니다.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헌재가 7인 체제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연구관들이 연구 검토하고 병원들이 심의하고 평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순서에 비춰보면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별도 철회 절차가 없어도 지명 효력은 소멸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헌재 구성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해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 2대 3대 4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되고 야권에서 새 대통령이 나와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공석을 채우면 현재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선 이후 새로 짜여질 헌재 재판관 정치 성향 구도가 보수 우위일지 진보 우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 모습은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전직 대통령과는 다른 결정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2번째 재판에서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첫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형사재판을 받은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비쳤을 때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허가 신청서가 늦게 제출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전직 대통령들은 법정 모습이 공개된 전례가 있다며 다시 법원에 촬영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의견까지 받은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2번째 재판의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촬영은 재판 시작 전에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첫 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하면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실종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제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작업자가 그제 저녁 8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컨테이너 부근 지하 21m 지점이었습니다. 수사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붕괴 발생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가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갔고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은 61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부 보강 공사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부실 시공 여부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광명시는 사고 공사장 인근에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공사 포스코 ENC는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오늘의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오늘 TV토론회에 나섭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8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각자의 주요 정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오늘 비전대회에 나섭니다. 후보 8명은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각자의 주요 정책을 제시합니다.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임시국무회의가 오늘 개최됩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세종을 행정 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예비 후보 전원이 세종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띄운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였던 충청권 민심을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에는 이미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앞선 정부들의 정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각각 2027년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도 세종시대 청사진을 띄우며 수도 이전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충청권 첨단 산업 벨트 구축을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감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의 원칙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후보 캠프 측은 충청이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미터였다는 점을 당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중원 민심 공략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은 14만여 표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김경수, 김동연 예비 후보도 이번 주말 첫 지역 순회 경선지인 충청구회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광역교통망과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 양성 체계, 이런 것들이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충청 대망론 늘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충청 대망론을 꼭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세종시대를 공식화한 만큼 경선 후보 토론회 등을 거치며 구체적인 구상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정권이 바뀔 경우 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들이 어떻게 재정비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민주당이 그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경제부처 손보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 세제, 정책기획 기능을 나눠 이른바 공용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도 평소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의 금융정책 등은 금융위원회와 통합하고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를 비롯해 대선 예비 후보들이 강조해온 인공지능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 AI부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두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당 공약을 개발하는 정책위원회에서는 아직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르다고 밝혔지만 부처 개편을 놓고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특히 국방 분야에 대한 개편 방향도 주목됩니다. 민주당 내에선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정보사에 대해선 조직이 복잡하니 대선 공약보다는 국방개혁 과제로 논의하자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내란 종식을 내건 민주당에선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과 방첩사령부 개편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는 개혁이 필요한 권력기관으로 방첩사가 지목됐습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에서는 방첩사의 보안, 방첩, 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특위 관계자는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짚어야 할 문제라며 방첩사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특수요원들이 계엄에 관여했던 정보사도 논의 대상으로 꼽힙니다. 다만 세부 방안을 놓고는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국방위원은 정보사 개혁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정보 기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면서 꼭 공약이 아니라도 국방개혁 과제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국방 분야 공약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민주당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방 분야 역시 아직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이 채택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선 흥행을 위해 의자 선점 등 예능적 요소를 가미했는데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른바 죽음의 토론조가 확정됐습니다. 막이 오른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현장을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자리에 모인 8명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어올립니다.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1차 토론회 조편성을 위해 도착한 순서대로 의자를 선점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온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손을 맞잡고 같은 조로 향하는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A조에는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양자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B조에는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조금 일찍 왔을 걸 이런 후회는 없으십니까? 이해되네요. 저마다 본인이 대통령 후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출마 의견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국익 퍼스트, 국민 퍼스트.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과 180대 1로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우리 윤석열 정권의 책임입니다. 좌파우파 갈등 속에 빠진 게 지금 20년째입니다. 경선 흥행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 예비 후보들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영호남을 잇따라 방문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최대 현안인 통상 이슈를 챙기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 대행은 다음 주 미국에서 진행될 관세 협상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 전망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5개국과 최우선 협상을 할 것이라며 먼저 협상할수록 유리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관세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 한덕수 대행은 측근과의 자리에서 미국과의 관세 조기 협상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이 섞인 전망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U.S. can
adjust their already imposed tariff depending 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n clearly the final outcome, I think, will be much better.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대행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상황에 따라 직접 한대행이 등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총리실은 현재 미국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와 지지자들이 신당 창당을 추진했다가 보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말리면서 잠정 취소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저를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탄핵 반대 운동을 벌인 자유연대 소속 청년들과 포옹을 나누는 가운데 일부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는 어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창당 행사에 변호인단 5명이 참석한다는 공지가 기자들에게 전달됐지만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신당 제안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면서 창당을 만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은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시간을 드려라. 파면된 뒤에도 국민의힘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6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정부가 결국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사를 더 뽑겠다더니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올해는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1년 만에 뒤집힌 정부 정책에 환자단체는 물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국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기로 한 정부. 이번에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다며 1년에 2,000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10,000명 늘리겠다더니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반발이 거세자 아예 증원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의사협회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의대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뽑는 자리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면 저도 이제 갈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 그게. 지금 최상위권의 의대 모집 정원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학교, 학원, 수험생 모두 혼란한 상황이다. 환자단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했고 보건복지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최근 설치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정원을 다시 논의한다지만 정책 후퇴라는 설레만 남아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집값 상승폭을 숨기는 등 국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4년 동안 무려 102차례나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통계 작성 기관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던 2018년부터 4년간 총 102차례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수치를 발표 전에 미리 받아본 뒤 수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일례로 2020년 7.19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는데도 집값이 오르자 부동산원은 부동산값 상승폭을 0.12%에서 0.09%로 낮추어 발표했습니다. 통계를 미리 받아본 청와대가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국토부가 윗분들 분위기가 안 좋다며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도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청와대가 주시 중이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읍소하면서 실제로는 보합세인 집값 변동률을 0.01% 하향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의 협조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언행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 관계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예산을 없애겠다, 사표를 내라는 식의 직접적인 압박을 한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관계자 3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사 요청된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22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명백한 정치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진열된 빵에 혀를 갖다 대는 아이의 모습이 SNS에 퍼지면서 위생 논란이 일었던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해당 빵집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해오던 오픈형 진열 방식을 중단하고 진열된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기로 한 건데요. 구청의 권고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앞서 이 빵집에선 한 어린이가 빵 위에 뿌려진 슈가 파우더를 혀로 핥아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요즘 빵집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오픈 진열 방식, 보기엔 먹음직스럽지만 위생 문제 지적은 꾸준히 들려왔는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는 다양한 방법이 고민됐으면 합니다. 8년 만에 내한한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첫 공연에서 5만 명의 팬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콜드플레이의 공연은 내한 공연으로는 역대 최장 기간인 총 6회로 진행되는데요. 오는 25일까지 회당 5만 명, 총 30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록을 세울 예정입니다. 공연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반입을 금지하고 또 팬들에게 준 LED 밴드를 재사용하는 친환경 캠페인도 화제인데요. 수익금 일부는 글로벌 친환경 단체와 청각장애인 수술을 지원하는 한국 비영리 단체에 기부해 선한 영향력까지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하린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쓴 문다혜 씨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숙박업 영업 신고는 왜 안 하신 건지 혹시?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과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다혜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고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했고 5년간 불법 숙박업으로 거둔 수익이 1억 3,600만 원에 달한다며 강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관세 정책의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의 임기가 빨리 끝나야 한다. 내가 원하면 아웃이다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놓고 조기 사퇴를 내세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관세 정책으로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연준의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Unemployment is likely to go up as the economy slows in all likelihood, and inflation is likely to go up as tariffs find their way, and some part of those tariffs come to be paid by the public.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렸어야 했지만 내리지 않고 있다며 파월의 임기가 빨리 끝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파월 의장을 사임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 사임을 내세워 금리 인하를 압박한 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준의 독립성이 정당을 떠나 지지받고 있다고 파월 의장이 말한 지 하루도 안 되어 나왔습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 역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년 5월 임기 만료 전에는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해마다 푸르른 잎으로 산소를 내뿜고 그늘이 돼주며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기도 하는 나무. 이렇게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걸 내어주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죠. 그런데 무려 16세기부터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던 나무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습니다. 차단선이 둘러진 나무 한 그루. 밑동만 남긴 채 대부분 토막나 있는데요. 무려 450년이나 된 참나무였다고 합니다. 영국 북런던 엔필드의 한 술집 안에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다는 얘기에 술집 주인이 나무를 베어버렸다고요. 자연보호단체는 역사적인 문화재 수준의 나무인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지방의회는 범죄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했고 참나무의 잔해에 대한 보존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네요. 이번엔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아시아 코끼리의 새끼가 태어나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사랑스러운 아기 코끼리 만나보시죠.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기 코끼리. 아직 엄마의 다리 높이밖에 되지 않는 앙증맞은 키를 자랑하는데요. 호기심 많은 아기답게 꽃향기가 신기한지 긴 코로 꽃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요. 낯선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동물원에서 2달 전 태어나 툴라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이래봬도 몸무게는 무려 180kg, 태어날 때보다 2배로 불었다고요. 현재 아시아 코끼리는 서식지 감소와 질병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요. 툴라가 건강히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네요. 시리아나 이라크 등지에서 살며 야지디교를 믿는 소수민족을 야지디족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시리아 내전이 종식된 후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시리아 북동부의 지역 아무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야지디인들이 모여 야지디 새해를 축하하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포장된 달걀도 나누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야지디인들의 새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한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종교로 박해를 받아왔는데요. 이번 축제는 내전이 막을 내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열리는 새해 행사라 더 특별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생소한 실내악을 알리며 봄철 대표적인 클래식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세계적 첼리스트 양성원이 첼로 인생 50년을 집약시킨 공연으로 팬들을 찾아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선우예군도 거쳐갔던 봄철 대표적인 클래식 무대 서울 스프링 실내 음악 축제가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윤보선 고택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0년, 자축의 의미로 20개의 촛불을 의미하는 20 캔들스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20명의 연주자가 총 동원되는 공연과 작품 번호가 20인 곡들로 구성된 공연, 작곡가들이 20대 때 쓴 작품을 20대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공연 등 재치 있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끕니다. 한국 음악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날 그런 심정,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연주 수준이 좀 더 올라가고 더 균형이 좀 더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7살에 첼로를 시작해 9살에 첫 연주회를 열었던 신동 양성원이 첼로 인생 50년을 기념해 팬들 앞에 섭니다. 첼로 50주년을 음반과 공연으로 자축하는데 드보르자크 엘가의 첼로 협주곡,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까지 협주곡 3곡을 연주합니다. 마라톤 뛰는 게 쉬울지 아니면 협주곡 3개를 하루에 하는 게 쉬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곡 3곡을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빛이 스테인레스 스틸과 용접 불꽃을 만나 시각화합니다. 특정 각도로 은은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리듬, 차가운 금속은 따뜻하게 물결치고 정적인 캔버스에는 빛의 음악이 흐릅니다. 은박지, 캔뚜껑, 알루미늄 조각 등 다양한 재료를 실험한 건용레는 레이저 커팅 기법으로 물성과 빛을 탐구하는 고유한 작업 세계로 관람자에게 빛과 금속의 공간에서 변화하는 몽환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양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 성평등 지수가 13년 만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치우친 집안일 부담과 경력 단절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 엄마에게는 경력 단절의 세월이었습니다. 17년 만에 재취업한 유재경 씨의 얘기입니다. 항상 조금만, 올해만, 몇 개월만, 길어질 때는 유치원만 졸업하면,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러게 되는데 이제 지금 고등학생까지 된 거였고. 스스로도 기적이었다고 말하는 취업, 여성이라는 이유로 떠맡은 집안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같이 할 수 있는, 육아는 그냥 엄마가 하는 것 이렇게 선이 안 그어지고 같이 가면 어떨까. 이처럼 아이돌봄을 포함한 집안일, 아직도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 탓에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 성불평등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양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 성평등 지수가 2010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떨어진 겁니다. 교육과 건강 수준은 비교적 대등했지만 가족 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평등하게 확산될 수 있는 문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가사 돌봄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해 성평등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6.25 전쟁과 무분별한 벌목으로 벌거숭이 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황폐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산의 과거 아픈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후손들에게 울창한 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홍지호 기자입니다. 3.1절 태극기로 유명한 북한산 진관사 일대의 1960년대 모습입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드문드문 보이는 나무들. 산림 녹화 사업을 거쳐 푸르름을 되찾고 시민들의 산책 명소로 바뀐 지금과 확연하게 대비됩니다. 숲이 많이 우거질수록 공기라든가 이거는 산소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좋죠.
민둥산이었던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야산도 마찬가지. 숲 가꾸기가 본격화되면서 4년 만에 푸르게 변했습니다. 1950년대 헐벗었던 서울 성북동 산에는 나무가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 직후인 1953년 국내 나무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지만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2020년엔 27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값진 성과였습니다. 우리 산의 과거 모습이 담긴 사진과 포스터 등 9,600여 건의 자료는 산림 녹화 기록물로 모아졌고 최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숲을 잘 활용을 해서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산림청은 이제는 소중한 유산이 된 과거 우리 산의 모습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은 보조 배터리였죠. 지난달부터 여객기에 보조 배터리를 갖고 탑승하려면 비닐백에 담아서 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 폭발 실험을 해봤더니 화재 예방을 위한 비닐백이 오히려 불쏘시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조금씩 피어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솟구칩니다. 과충전된 배터리가 비닐백에 들어있을 때 어떻게 폭발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돼 보조 배터리는 비닐백에 휴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미미했다라고 보이고요. 배터리 보관용으로 팔리는 철제 밀봉 용기도 실험했더니 오히려 높은 압력 때문에 폭발을 일으킵니다. 내열 파우치에 담겼던 보조 배터리 역시 모두 타버려 폭발이나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보조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가 최근 5년 새 2배 넘게 늘었지만 배터리 보관에 적합한 안전 용기가 없고 나아가 관련 기준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아무것도 성능이 인증된 것들은 없어요. 정말 필요로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성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당국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충전된 배터리의 충격을 피하고 불에 타지 않는 소재에 보관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따뜻하겠고요. 특히 지도에 붉게 표시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경주와 합천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일부 동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중부지방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5도, 대전이 17.9도, 대구 15도 선에서 출발하면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